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죠.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의 이 발언은 북한의 SLBM 발사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실제 이것이 5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이죠. 네. 근데 저는 자주 뵀는데 저는 화면에서 자주 뵙고 그래요? 저를 화면에서 자주 안 뵈가지고 그렇구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그렇군요. 느낌 예. 가지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만에 뵀는데 굉장히 네. 뭐랄까 이 의상이나 뭐나 굉장히 예. 방송인의 면모로 젠틀해지셨어요. 나날이 그렇게 조금 나날이.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요? 예. 방송인의 면모로 거듭나는. 벌써 1월 달부터 여러 번 했는데 네. 일일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이 팟캐스트 녹음할 때마다 그렇죠. 달라져야죠 네. 뭔가. 일취월장 일신 우일신.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박정호 기자하고 네. 말씀을 다 나누셔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네. 오늘은 워낙 북한 문제가 커서 북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집중해서 현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해보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중대 단장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당선됐나? 당선됐죠? 네. 당선되니까 이 무채 우리의 약속과 다르게 네. 잘 안 나오네요. 그게 아니라 지난 주말에 그 강정마을에 해군 문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군 문제 협의하느라고 주말에 갔다가 와서 오늘 오전에 또 무슨 당의 행사인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안 돼서 예. 종창 브라더스는 불가피하게 내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한다고? 내일 또 한다고요? 네, 내일 또 나오세요. 진짜요? 내일은 오늘은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요. 내일은 이제 그 국방 문제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요? 내일 네. 아침에 그러면은 조금 일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또 오전에 병원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있어서요. 아니 진짜 사모님은 어떻게? 아니 뭐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 일취월장 일신우일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고 계신 곳, 날씨, 뭐 드시고 계시면 드시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북한 문제 안보 이슈를 얘기하더라도 좀 재밌게 귀에 쏙쏙 박히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곁들여서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 날씨 전해주시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오랜만에 북한의 고위 관리가 AP통신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오랜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네. 북한이 외신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이제 고립돼 있죠, 분명히. 네. 고립돼 있고 굉장히 북한은 폐쇄적이고 네.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필요할 때 항상 외신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비근한 예로는 며칠 전에 중국에서 네. 닝보라 그러죠. 거기에 13명의 탈북자들이 총선을 네, 앞두고 네.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명은 다시 평양으로 들어갔죠.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CNN하고 인터뷰를 시켰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CNN에 인터넷 보면은 이제 헤드라인 뉴스로 그 닝보에 있던 북한 여정호원들이 네. CNN 기자 맞아요. 특파원하고 인터뷰한 게 헤드라인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모략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김일성 네. 시대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해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막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제가 남북관계 관심을 가지는 그 시기에 90년대 중반에도 네. 제 기억에 92년쯤으로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최초의 언론에 공개됐던 시점이었습니다. 북핵 위기 그때 예, 그래서 1차 그때- 북핵 위기죠. 그렇죠. 1차 네. 북핵 기회가 이제 막 네. 시작됐던 예.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갑자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미국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에서
미국 언론들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판문점 북쪽 지역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북한은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자신들은 미국하고 국교 정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또 그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봄눈 녹듯이 녹았으면 좋겠다. 미국에 낚시하러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게 또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효과를 거두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북한이 외신을 활용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외신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런 표현이 어쩔 줄 모르겠는데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2012년도에 네. 4월달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맞아요.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외신들한테 그거를 전부 다 참관하게 했어요. 그 외신들이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기자들 그 취재 시설도 다 갖춰놓고 그런데 그게 실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선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속되게 말하면은 망신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외신을 뭐 필요할 때 계속 활용하는 그런 측면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한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AP통신하고 북한 이수영 회장이 인터뷰한 게 낯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네. 이번에는 북한이 이수영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언론을 통해가지고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네. 때는 적극적으로 외신을 활용한다. 특히 이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언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해외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제 CNN하고 AP통신은 평양에 특파원이 가 있다면서요. AP통신이 먼저 가 있었고요. 네. 저는 CNN이 특파원이 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이번에는 이번에 인터뷰했던 그 기자를 네. 북한이 네.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우를. 기자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북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밖으로 이제 잘 전달되는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파장이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寧波에 있던 북한 네, 식당의 그렇죠. 여정호원들 네. 중에서 평양으로 돌아갔던 여정호원들 인터뷰를 CNN에서 이렇게 쭉 내보내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당혹스럽죠. 당혹스럽죠.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 그 총선 전에 네. 서울 온 13명이 순전히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서 자발적 왔다. 결단이라고 예. 주장을 했죠. 했죠. 예. 근데 CNN을 통해서 인터뷰한 그 평양으로 가 있는 네, 그 완전히 북한 뒤집혀졌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고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외신을 아주 잘 활용했던 그렇죠. 거죠. 일종의 이제 반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CNN을 통해서 반론 보도권을 얻은 것 같아요. 일종의 그 CNN 기자는 내재적 접근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작년부터 CNN뿐만 아니고 북한이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하. 평양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네. 또는 뭐랄까요 뭐 그런 CNN 같은 전문 언론인은 아니지만은 네.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평양 시내 상황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내보내기도 했어요. 물론 또 요즘은 그게 많이 축소됐다고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이 아무튼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해외에 뭔가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알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자신들의 일방적인 입장인다 하더라도 해외 언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네.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992년 1차 북핵 위기 때,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을 하면 따지면 92년부터 하면 한 24년 정도 네. 지속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북한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번번이 좌절되고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뭐 이랬던 과정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본론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우리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첫째로 이 말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작년 1월, 2월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훈련 중단하면은 핵실험 중단하겠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이른바 그 키리졸브 네. 독수리 훈련을 네. 앞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전에 2014년 8월 달에도 8월 네. 달에는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북한이 미국이 그 훈련을 중지하면 한미 합동 훈련을 중지하면은 뭐 그런 것들 2014년에도 현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북한이 지금 뭐 서너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적으로 2년 사이에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네.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북한이 왜 그런가? 음. 그래서 북한이 왜 그러는가 하는 거는 한미 합동 훈련을 북한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실제 봐야겠죠. 그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훈련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연례 행사 비슷하게 우리는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한미 그 군사 당국의 입장은 네. 연례적으로 하는 방어적 훈련이다. 그러니까 네. 연례적, 방어적,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한다. 아, 연례적, 방어적, 공개적.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해야죠. 군사 훈련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남북한 대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남북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와 한미 합동 그 한미 양국 군사 당국 이야기처럼 네. 이게 연례적이고 공개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방어용이다. 공격이 괜찮느냐 아니라, 예. 이제 그런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연 방어적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그 한미 합동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위가 셌죠. 그렇죠. 예, 뭐 참수 작전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으니까. 참수 작전 이야기는 이제 작년 8월부터 나왔는데 올해 이제 참수 작전에 따른 뭐 한미 합동 훈련을 한다 그러고 네. 또 2012년 전부터 네. 2012년. 예, 그때부터 이 봄철 훈련 한미 합동 훈련에서 이제 해병대 쌍용 훈련이라는 해병대 쌍용 훈련. 예, 한미 해병대 쌍용 훈련이라는 상륙 훈련을 이제 대규모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상륙 훈련을 하긴 했는데 2012년부터 이제 정례화되면서 규모가 엄청 커져 버렸어요. 근데 상륙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이제 분명히 우리 정부가 네. 한미 합동 군사 당국이 북한의 평양 공격 훈련 같은 것들을 작년부터 이제 명시적으로 말하고 또 올해는 김정은 참수 네. 작전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단순 방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 성격을 지니는 훈련을 연례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해법. 그렇죠.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북한이 뭐 중단하라 그래서 금방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훈련, 공격적인 요소가 담겨진 훈련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거고 대책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어떤 방어적 충분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렵습니다. 방어적 충분성. 아, 굉장히 예. 예.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뭔가 그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서 네. 합리적인 선은 어느 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새로 창조해낸 아, 그래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오랫동안 네. 이런 어떤 뭐 국제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방어적 충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네. 그런 군사적인 역량, 군사적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방어의 선을 넘어서서 다소 공격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은 또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군사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참수 작전이라든가 아. 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일본하고 같이 한미일 삼각 훈련도 하거든요. 한미일 삼각 예, 훈련. 뭐 그런 걸 한다거나 또는 한미 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중 갈등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개입될 소지가 있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제함으로써 남북한의 또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무튼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네.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청와대하고 네. 북한의 국방위원회하고 2013년 1월 같은데 그때 그 고위급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3년. 2013년인가 예. 1월 달에 그때.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북한하고 청와대하고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도 아마 그 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네. 굉장히 유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왜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다. 이렇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얼마나 위협을 느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당시 청와대에서도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민경욱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이. 예. 예. 그러니까 군사훈련 자체는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실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상대편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반대로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런다면은 그만큼 군사적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의 규모나 이런 네.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커지고 이런 것이 실제 북한에게는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한 이런 네.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거나 소극적으로 하면 그만큼의 군사적 긴장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게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북한이 오히려 우리 측의 훈련이 강화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이제 물고 밀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닭이 먼저 나냐는 먼저냐 이렇게 되는 악순환 건가요? 구조로 빠져드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그렇죠.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당신들이 자꾸 핵실험하니까 우리도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북한은 뭐 미국이 자신들을 오랫동안 팀스포트 훈련이 76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1976년 예. 팀 스프리트. 예, 근데 그 이름도 유명한. 그 팀스프리트 훈련이 이제 그 이후에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으로 네. 이제 대체됐고요. 네. 그래서 팀스프리트 훈련을 할 때 북한이 이제 제일 염려를 하는 거는 이 그때 이제 미군의 증원군이 예, 오는 거거든요. 미국 본토하고 오키나와에서 오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위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이제 위협이다 해가지고 핵 개발하고 뭐 미사일 쏘고 지금 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북한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그 어떤 지도 세력이 바로 네. 김정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면은 그 지도 세력인 김정은을 집무실을 직접 공격하고 김정은을 참수하는 이런 작전을 그렇죠. 하겠다 예. 하니까 북한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것까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실 분단 시계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 속에서 정말 남북 간이 해야 정말 치고받고 공방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에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지는 일관된다. 북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결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북미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앙적 결말이 온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폭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말고 좀 평화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북한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작 그 핵실험은 계속 하고 있지만 내심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도발하는 북한을 용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강대강 긴장 고조가 유지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점이겠죠. 예, 북한의 의도하는 바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 체제 안전을 보장을 받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데 그 제재도 좀 피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경제적 활동 같은 거 하는데 북한도 참여하고 네. 뭐 이럴 종의 북한이 정상 국가로 되고 싶은 생각을 북한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 대해서 조금만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믿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의 악순환 구조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 구조 속에서 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면 서로 말싸움만 하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매듭을 풀 때 고르디우스 매듭이라 그러나요? 네. 그냥 그 매듭 안 풀리는 걸 단칼에 잘랐잖아요. 결국은 서로 그 매듭을 풀지 못하고 꼬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적어도 말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안 지지 않습니까? 절대 안 지죠. 절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듭이 안 풀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과 같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번에도 그 뭐 전 세계에 재앙적 결말이 온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저는 북한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전 세계의 재앙적 국면이라고도 말하고 심지어는 조선이 없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또 뭐 미국은 미국을 향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더 세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뭐 제가 정확한 오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쑥대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미국이 북한의 화려하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쑥대밭이 될 것이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막말 논쟁이 뭐 많이 돼가지고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 여론 조사를 쭉 해 보면은 새누리당이 하강 국면으로 딱 들어간 게 윤상현의 막말이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막 막말을 하니까 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열광을 하지만은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공화당도 싫어하잖아요. 격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막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대해서 재앙적 국면이 될 것이다. 근데 북한이 이런 정도 말만 한 게 아니거든요. 막 더 심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허풍이 많은 거 아니에요? 허풍이죠. 네, 다. 허풍인데 이 허풍은 역풍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북한의 사람들이 허풍은 싫어하니까. 역풍이다. 예.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늘 문제예요. 북한이 할게 국제사회에서 할 없어. 게 뭐가 있겠어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말밖에 할 게 없. 내 말도 이제 이전에 이미 해놨어요. 센 말 해놨으니까 네. 이건 더 더 센 세게 말. 해야 돼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는 더 센 말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도 또 일종의 뭐 충성 경쟁 같은 거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자신들의 말의 효과가 미국 사람들에 먹히게 하려면 또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면 말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거는 역풍은 또 더 거세지는 거죠. 네. 뭔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표준적 규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집단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북한 역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 팟짱에서도 계속 말했고 그렇게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품격 있는 언어. 예,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언어에서는 보면은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렉트니스. 예, 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조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 트럼프가 바로 그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없는 거다고 하면서 예. 그냥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으로부터도 비판을 철퇴를 받는 받고 상황이 있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political correctness 그래가지고 가령 그건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장애자라 그랬는데 네. 그걸 장애자라하지 않고 장애인, 장애우 이렇게 예. 말하는 식으로 예. 용어들을 순화시켜서 예. 표현하는 예.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북한 사람한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모를까요?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폴리티컬 컬렉티브스를 잘 모르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유엔에도 나가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북한의 당국이 보고했다가 네. 이런 쓸데없는 거나 보고하냐 하는 식으로 북한 당국이 혼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회가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필요성상 미국에 대해서 세게 말을 해야지 무슨 미국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점잖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북한 지배 집단 내부에서 내가 간경할 겁니다. 그건 우리 내부에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논쟁을 할 때 네. 그렇죠. 항상 강경하게 발언을 네. 하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너희들이 막 미국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이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야 1992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미국에 낚시하라고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에 낚시하라고 하고 싶다. 평양하고 워싱턴 사이에서는 봄눈 녹듯이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역풍이 없다. 순풍이다 이게. 네. 이걸 미국 북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저희 방송을 북한 관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네요. 김창수 원장의 이런 제안을 좀 네. 받아들여야 북미 관계 정상화에 최소한의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북한 자체가 사실 세계의 눈높이, 네. 세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보면 좀 턱없이 부족한 왕정 국가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뭐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합리적인 민주주의 이런 네. 거는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도 이번에 봤더니 뭐 44년, 뭐 36년 막 1인 지배 체제에서 완전히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으면 자국의 어떤 최소한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북한을 볼 때는 네. 이제 제가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은 네. 굉장히 기이한 집단인 거죠. 기이한 집단.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해. 예. 뭐 아무리 봐도 네. 자신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단지 다른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집단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으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이 굉장히 불편하죠. 음. 그러나 이제 반면에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네.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피포위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피포위 의식. 예,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피포위 좀. 의식. 예. 예. 이게 자신들만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가지고 포위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이 이상한 짓 하는 나라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북한은 또 반대로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만 이렇게 계속 왕따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과 같은 뭔가 그런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게 있지 않으면 어떤 게 어렵다. 있을까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 저는 근데 예.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번에 쿠바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쿠바 시민들한테 환영을 네. 받고 쿠바에서 탱고도 추고 막 이런 시민 그 사진이 막 네. 그 보도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북한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제 이러한 쿠바, 북한을 미국이 90년대 초에 이제 3대 악의 축이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3대 악의 축 국가에서 이란하고 쿠바하고는 미국은 풀렸죠. 관계 수립을 했죠. 관계 개선했습니다. 북한하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 악의 축 중에서도 상축이야. 뭐 북한이 제일 지독한 악의 축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쿠바나 이란보다도 북한이 그만큼 상대하기에 껄끄럽다. 어떻게 본다면 또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뭔가 일반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네. 쿠바나 이란에 비해서 북한은 훨씬 더 적다. 뭐 훨씬 더 후진적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게 건가요? 이제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에 네. 쿠바하고 이란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는데 북한하고 미국은 관계 개선이 안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쿠바하고 이란은 전부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강경파에서 이제 조금 덜 강경파로 네.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도 피델 카스트로에서 그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의 임기는 우리가 이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네. 라울 카스트로의 임기는 2018년입니다. 2018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네. 거예요. 그때 그러면 다시 또 선거합니까? 예, 새로운 체제가 이제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의 어떤 굉장히 그 군부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네. 미얀마가 지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웅산 수지가 그렇죠. 속해 있는 그 정당이 이제 NLDP. 예, 정권 교체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NLD.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얀마라든가 쿠바라든가 또 이란은 뭐 선거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의 내부의 그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는데 네. 이 북한은 3대 세습과는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체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관계는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변화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3대 세습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 관계는 그만큼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칼은 뭔가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미얀마 방식도 아니고 네. 쿠바 방식도 아니고 이란 방식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 네,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쿠바나 미얀마나 이란은 정권의 변화를 전제로 한 또는 정권의 변화가 된 이후에 네.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쿠바나 미얀마나 이란하고는 다르게 북한은 이제 이 김정은 체제의 존재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라. 그렇죠. 체제를 인정해라. 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어떤 존재를 전제로 해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북미 간의 일종의 알렉산더 대왕의 칼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결국은 다음 정권이 출범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북한이 제가 좀 정말로 속되게 말해가지고요. 할 짓은 다 하고 있어요. 북한이. 네. 올해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무슨 북한 핵탄두가 과연 소형화될까? 네. 소형화되지 않는다고 이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네. 이 자리에서 말했죠. 예. 그 북한이 자신들 소형화시켰다고 예. 그걸 맞아요.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밖으로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험하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네, 나가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없다. 라고 그래서 했죠. 팟캐스트의 팟짱에서 계속 그렇게 계속 했어요. 말씀하셨지만 그랬더니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실험을 했다 하는 걸 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잠수함 SLBM 이제 네. 잠수함 작년에 이제 잠수함 발사를 할 때 네.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 그거 뭐 무시해 버렸어요 완전히. 네, 맞아요. 예, 그 저는 이제 사출 실험,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이제 뿅해서 잠수함 물 바깥으로 밖으로 나오는, 한 방 네. 내보내는 거 고작 그 정도 했을 뿐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30km. 뭐냐면 조금 더 날아가는 네. 그리고 사출을 하는 것을 작년에 5월달에 했을 때는 뿅 나오게 했을 때는 직각으로 쏘아 올리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직각으로 쏘아 올리면은 이 실패하면은 다시 떨어져 가지고 네. 잠수함에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네. 각도를 70도로 해가지고 쏘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직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직각으로 쏘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잠수함에 물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네. 다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북한의 기술이 안 된다. 소형화도 못 시키고 대기권으로 재진입 기술도 없고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시키는 SLBM의 기술도 후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조금씩 물론 아직도 후져요. 네. 아직도 후진데 조금씩 자신들의 약점을 진화하는 생각하는 모델을. 것들을 다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년이 더 지나면은 더 진화된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북한이 핵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새 정권은 네. 그 북한 핵 능력을 어쨌든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 결국은 김정은 정권하고 네. 일종의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알렉산더 대왕 칼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요. 네. 북한 내부에 경제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이 계속 생기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미국에 나가 있는 쿠바 사람들이 약 18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쿠바 내로 계속적으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쿠바 내에 그
쿠바인들이 탈쿠바한 미국에 네. 있는 쿠바인들이 송금한 돈이 네. 쿠바 내에서 네. 장마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거의 28,000명 가까이 있고 네. 이들이 또 이제 북한으로 계속 송금을 송금을 하고 하고 있고. 또 북한 내에 장마당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장마당이 형성되는 거는 북한의 정권도 그걸 용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마당에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우존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반농담 삼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당 국가다. 노동당하고 장마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러니까 장마당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어떤 시민 계급이라 할 수 없지만은 네. 새로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북한의 국가 시스템이 유지되어지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1, 2년 정도가 더 지난다면은 저는 미국이 북한하고 일종의 알렉산더 대왕의 칼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해 나갈 때 미국이 보는 거는 어떤 쿠바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란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된 상황을 봤는데 북한 경우에는 북한 내부의 그런 장마당과 같은 어떤 북한의 전통적인 어떤 그 유일 경제 체제 네. 그런 경제 체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획 경제 체제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가 계속 그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미국이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새 정권과 북한 사이에서 뭔가 지금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물고 물리는 네. 뭐 도토리 키재기식의 막 악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그런 협상의 가능성은 미국의 새 정부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한미 관계 네. 또 북미 관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누가 되는 게 유리합니까? 그건 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죠? 저희 맨날 힐러리 아니 클린턴? 막말하는 트럼프 개인적으로 완전히 비호감입니다. 비호감. 네, 완전 비호감이죠. 트럼프 비호감. 예. 트럼프 비호감인데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그 일종의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반도 북한 그냥 냅둬 버리자. 뭐 한국 저 무임승차하고 있다. 네. 그래서 냅둬 버리면은 더 방위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 그리고 냅둬 버리면은 한국이 핵무장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이런 어떤 외교적으로 상식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자격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북한 얘기는 보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네.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정말로 어떤 그 고립주의로 나가면서 한반도가 대혼란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트럼프가 생각합니다. 되면 한반도는 대혼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네. 우리가 저는 정권 교체를 해낸다면은 네. 트럼프가 돼서 한반도에 대혼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 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은 네.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인 빌 클린턴보다도 네. 대북 문제에 있어서 더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오바마 정부 초기에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네. 북한하고 초기에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북한의 이른바 이제 강경 조치, 뭐 북한 인공위성 막 쏴버리고 네. 하는 것 때문에 힐러리도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 굉장한 강경파예요. 쉽게 협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미국의 그런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후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네. 북한 핵 능력이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개선되고 있거든요. 북한 핵 능력이 이렇게 개선된다 한다면은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또는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저기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샌더스가 된다 하더라도 예,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정책보다는 네. 변화된 상황, 북한 핵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된 상황, 이 상황에서 이 북한 핵 능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을 더 우선적인 요소로 둘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미국의 대선과 내년에 한반도 우리의 대선이 겹쳐져 있어서 어떤 정치력을 가진 세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많이 바뀔 것 같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리수용 외무상의 그 인터뷰가 이제 그 이를테면은 SLBM 발사 뭐 몇 시간 만에 나온 거여가지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결국에 이거는 5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에 따른 명분 쌓기용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5차 핵실험을 할까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은 이수용의 발언은 그냥 명분 쌓기 아닙니다. 그냥 명분 쌓기 아니다. 예, 명분 쌓기 아니고요. 우리 언론들은 다 명분 쌓기용이라고 대대적으로 비판 예, 보도를 명분 쏟아내고 쌓기 아니고 있거든요. 뭐 이수용이 그 굉장히 노련한 외교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수용은 이제 네. 본명이 이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이철? 있는데, 예, 1980년부터 제네바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어요. 90년, 2000년, 2010년까지. 예.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외상을 막 김정은 체제에서 김계관하고는 어떤 김계관보다도 나이도 훨씬 더 많이 선배인가요? 있고 선배죠. 그리고 김계관이 그 밑에서 네. 제일 부상으로 있는 거죠. 김계관이 지금 밑에서 예, 이수용 밑에서 제일 예, 부상으로 예. 있는 거고 김계관이 이수용이 나이도 더 많고요. 어. 이수용 아마 그 80에 다 된 그 할아버지예요. 예. 근데 이수용이 제네바에 있을 때 네. 그때 김정은이 제네바에 유학가 있었던 거였죠.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수용이 농구하고 막 이런 애 그렇죠. 이수용이 그때 이제 그 김정은을 돌봤던 거였죠. 케어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수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제 높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수용이 일종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가요? 아마 뭐 그런 정도로 김정은이 이수용에 대해서는 의존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네바에서만 30년 예. 외교관. 그리고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국제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수용이 뭐 북한의 외교관들 중에서는 뭐 나름 노련한 외교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수용이 뭐 이번에 가서 말하는 거는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 자신들의 행보를 이야기하는 명분 쌓기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수용은 근데 이제 외교관이 외상이 되고 나서 굉장히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허. 무슨 뭐 국제 회의 같은 것도 아주 자주 참가를 하고요. 네. 이번에 거기 가는 것도 무슨 기후 변화 관련된 기후변화 회의인데 회의였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또 갑니다. 인터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아하.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해요. 그리고 여러 번 참석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이 자기의 발언 같은 경우를 계속 국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저는 뭐 이수용이 가가지고 발언을 한 거는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고 안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는 않고 북한 핵실험하는 거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저는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명분을 더 얻으면은 네. 핵실험을 안 하고 이 발언을 통해서 명분이 없으면 핵실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북한은 이제 5차 핵실험을 하는 지금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5차 핵실험 수순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이런 우리 한미 연례 합동 훈련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훈련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안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니네들이 네. 그 저 훈련만 안 하면 우리는 즉각 중지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미수용 같은 경우는 명분 쌓기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있는 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은 이제 북한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거는 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달에 걸쳐서 하는 네. 그걸 이제 가장 문제 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미 그 훈련이 끝나가는 그렇죠. 시점 아니에요? 훈련은 지금 다 끝났죠. 예, 4월 말에 끝나니까요. 예, 예. 그리고 8월 달에 하는 예. 또 그 일제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는데 네. 8월 달에 하는 그 훈련도 북한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되게 그런 거 할 때는 그 훈련 시작하기 직전에 전에. 그 훈련과 연계시키는 건 연계시켜서 그렇게 북한이 말하죠. 근데 네. 이번에는 뭐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훈련 중지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측면도 오히려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던져놓은 다음에 네. 그리고 뭐 핵실험을 하든 뭐 뭔가를 하든 계속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이번 그 SLBM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 같은 입장을 어제 내놨는데요. 이게 유엔에서 계속 욕 먹는데 계속 욕 먹으면서도 또 해요. 그러니까 참 네.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이 국제사회에서 이 SLBM 시험 발사로 욕을 먹고 그러고도 또 하고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국제사회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그러고. 예. 네. 그 어쨌든 이제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일관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제 비판해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핵실험하고도 한미 군사훈련하고도 지금 북한이 이제 연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92년도에 네. 팀스프리트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 번도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그 한 2달 기간 동안에는 북한 자체가 완전히 그 비상사태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막 지하에서 생활하고 막 땅굴에서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심각하게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네. 남북 대화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어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도 하곤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만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한미 군사훈련은 이른바 합리적 충분성, 그러니까 방어하기에는 충분한데 그것이 공격적 의도를 너무 많이 가지지 않게 네.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또 우리가 공격적 의도를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또 핵 개발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안 할 수 없으니까 맞물려 가지고 공격적 의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차단시키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남북 관계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잖아요. 늘 팟짱에서 지속적으로 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원한다. 이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남북 당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보자면 그런 제안과 의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바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게 거의 입증이 되고 있고 정권 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접근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총선으로 그야말로 여소야대 네. 국면이 16년 만에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도 좀 조언 제언. 아까 예, 이제 예. 북한 당국자들한테 제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치권에 좀 제안을 하시죠. 네. 뭐 좋은 말씀인데요. 그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네.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퍼주기를 했다 이런 이제 또는 뭐 끌려다니기를 했다 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또 국민 일반에게는 또 먹혀 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우리도 정부 먹기 살기 힘든데 왜 북한에 갖다 주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펼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훨씬 더 고도화시켜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훨씬 높아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어떤 북한에 대해서 뭐 끌려다니기를 했다, 네. 뭐 퍼주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교훈과 그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훈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다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두 가지 교훈을 다 얻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끌려다니지도 않고 네. 그러나 또 북한이 핵 능력을 이렇게 고도화시키는 것을 방관하지도 않는 그런 단수 높은 정책을 펼쳐야겠죠. 그런 단수 높은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2016년도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물망초 작전을 계속 쓰는 거죠. 나를 잊지 말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계속 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용이 또 굳이 안 가도 되는 기후 변화 회의까지 회의까지 가가지고 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살짝 과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들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미국 역시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17년이죠. 2017년에는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해야겠다. 새 정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네. 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북한 핵 능력이 너무 고도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 정도는 평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평가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텐데 네.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내년 하반기에 우리의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18년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미국 역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려고 할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지난 어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들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새로 짜면서 미국의 새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한국 대선이 굉장히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중요하죠. 대선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미 미국의 새 정부는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고요. 그럼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 재평가를 할 때 네. 우리도 그에 맞춰 가지고 대북 정책을 재조정해서 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을 위한 전문가 논의 네. 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 좀 돼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 대북 정책의 기초를 가지고 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사실은 어떤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네. 보수 세력이 더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간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 하는 거 보면은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는 잘할 줄 알았어. 웬일이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진보가 네. 보수의 그동안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려졌던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진보가 보수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정책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외교 안보와 함께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외교 네. 안보 문제가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의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그러니까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경제하고 외교 안보를 물려 가지고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 나가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진보가 훨씬 더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네요. 외교안보의 전문가 집단과 네. 경제정책의 전문가 집단이 콜라보를 하세요. 매우 중요한 네, 이야기입니다. 콜라보를 해서 새로운 네. 그 창의 융합 복합 네. 대안을 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뭐죠 야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이 많아요. 세 가지나 네.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방금 그 콜라보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그 뭐 경제모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경제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 40명 정도로 해서 경제 전문가들을 모은 하나의 특위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안보 문제를 가지고 뭐 경제통일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집단을 굉장히 이제 어떤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를 경제 문제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 뭐 경제통일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면 이 두 집단 네. 그러니까 외교안보 통일을 하는 집단과 경제하는 집단들이 서로 융복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적어도 30년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걸 하려면은 경제하는 사람들이 경제만 하고 외교안보 통일하는 사람들 외교안보 통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콜라보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학문에만 통섭이 요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도 통섭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 그리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네. 한반도의 안보의 미래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오늘 들었고요. 조지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날씨는 매우 화창하고 여기는 아직 일요일인데요. 팥장 월요일부터 본방사수합니다. 크크크. 고맙습니다. 잘 보셨죠? 아로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종창 브라더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더 재밌는 얘기 하세요. 그러면은 네. 이틀 연속 출연인가요? 네, 괜찮죠? 출연료도 2배예요. 뭐 제가 그렇게 늘 출연료를 밝히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럼요.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료 인상 투쟁도 좀 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저희가 너무 저렴한 출연료로 모셔서 송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